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소야대 지형 속에 제주 지역의 경우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제주 총선이 남긴 결과와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기자, 부남철 뉴제주일보 편집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주 지역의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느덧 6회 연속입니다.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특히 제주시 갑과 을 지역의 경우 1, 2위 간 득표율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제주 지역의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그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선거는 아마 순조롭게 이렇게 좀 진행됐고 또 결과도 예상했던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3석 석권이라는 결과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 심판론이 네. 제주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그 바람을 일으켰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윤석열 정부발 그 악재들이 연이어서 터져 나왔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네. 제주에서도 강하게 이렇게 불면서 결국 이러한 그 요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굉장히 그 유리하게 작용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요소들이 그 강하게 이렇게 제기됐다라는 것은 즉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인물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놓고 그 투표를 한 게 아니라 네. 소속 정당이 어디냐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투표를 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렇기에 더더욱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하면서 좀 큰 난제없이 네. 선거를 잘 풀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악재가 모든 그 전국적 그 투표 결정 요인들이 전부 악재로 이렇게 좀 다가왔고 또 각각의 또 변수들도 굉장히 많이 꼬이면서 선거가 더 어려워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들 선거 당일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제주는 역시 대한민국 정치의 바로미터였다. 네. 여소야대의 현실을 정확히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제주가 이번까지는 민주당의 아성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줬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투표율이 전국 최저였다. 예. 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제주도민들이 정치에 대한 조금 혐오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정치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당선된 새 당선인이 당선에 만족할 게 아니라 그 다른 이제 외면한 유권자들을 과연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라는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투표율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좀 선거에 좀 약간 무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제주 지역의 그 세계 선거구의 판세가 이미 고착화돼 버렸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막판까지 박빙의 상황을 갖지만 제주시 갑이나 을은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보면 한 20%포인트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났고 또 실제 투표 결과에서도 을은 30%, 네. 갑은 한 20 몇 퍼센트 이렇게 차이가 났듯이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마 그 투표장에 안 간 분들도 꽤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포인트를 보면 총선 프레임 공감도에서 정권 심판론과 그다음에 국정 안정론 이 두 개가 굉장히 했는데 저희 언론 사사에서도 마지막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한 58%, 그다음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2% 나왔는데 이 퍼센트가 최종 정당 투표의 그 투표율과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제주 지역 보면 국민의 미래가 31.4%, 예. 더민주연합이
28.3%, 조국혁신당이 27.9% 나왔는데 더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득표를 합치면 거의 56%. 예.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에 정권 심판론의 58%가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거의 제주 지역의 그 민심, 아까 불암치 국장이 말했지만 제주 지역의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라는 걸 어느 정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완패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승부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 정권 심판론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상황도 있지만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주 지역에서는 조직력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더민주연합에서는 굉장히 그 메머드급 그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아마 그 단결력이 굉장히 그 높았던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갑의 그 전략공천 파장 이후에 지도부 자체가 붕괴됐고 그다음에 지도부가 없이 그 직무대행 체제 그 비상적 체제로 그 선대위를 이렇게 좀 꾸려갖고 대응을 했지만 그 선대위 그 대결에서도 역부족이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은 그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이재명 대표가 4.3 추념식 때 내려와서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내려와서 지원 유세를 했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내려와서 지원 유세를 이렇게 펼치면서 세계 선거구 어느 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사살을 하듯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런 지원 유세 하나도 없었다. 중앙당의 지원 사격이 전혀 없고 오로지 그 지역에 있는 3명의 후보자가 외로운 싸움, 나홀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역부족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너무 민주당 텃밭이 되는 건 아닌지 24년 연속, 서귀포시는 28년입니다. 제주 발전이나 제주 정치학적으로 이제 괜찮은 건지 너무 또 일방적인 건 아닌지 좀 논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 정치학적으로는 균형 이석을 이루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제주 지역의 그 현안들 좀 중앙 정부, 여당 의원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정부와 국회 설득도 좀 쉽다. 그리고 좀 견제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주도의 표심이 마치 그 민주당의 텃밭으로 이렇게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선거마다 다 이유가 있게끔 이렇게 좀 했지 민주당이 절대적인 압도적인 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뭐 정당 투표 뭐 결과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격차 또 서귀포시에서 보여줬던 거 보면은 어쩌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더 한때는 여론조사 그 과정에서 더 높았던 결과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결코 뭐 민주당의 완전한 텃밭이라고 뭐 이렇게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뭔가 좀 이유 있는 각각의 그 지역구에서 변수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이유 있는 결과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의 삼석을 이렇게 섞어나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보면 민주당의 텃밭이 맞죠. 왜냐 그러면 지방선거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 치러진 총선을 볼 때 민주당이 앞선 가두면서 지금 현재 지금 현 상황에서 또 다른 선거가 치러진다면 상대방 후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냥 완전 쭉 미끄러져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뭐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표심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표심들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표심은 변화해 갈 것이고 어느 누구도 예측은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 현실에서 걱정되는 거는 제주도를 봤을 때 제주도전, 그다음에 국회의원 3명, 도의회 그러니까 입법, 행정권을 지금 민주당이 모두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주에 유리할 것이냐? 결코 유리하지 않다. 벌써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희들이 제주 올 때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제주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고화가 됐을 경우에 과연 제주도가 앞으로 어떤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대정부 접촉 관계에서 과연 유리할 것이냐? 저는 결코 유리할 수 좋은 없다.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금 국회의원 3명이 이제 3선, 재선, 초선 이제 뭐 딱 3명이 포진을 해 있지만 지난번 이번 21대 마지막에 봤을 때 제주 4.3 특별법이나 제주 특별법, 예. 4.3 특별법을 개정을 한 과정을 봤을 때 지금 현 의원들 재선들의 초선 뭐 있었지만 과연 역할을 제대로 했었느냐? 야당의 한계가 있다. 예. 그 한계를 과연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라는 부분은 앞으로 제주가 갖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제주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어떠한 한계 내지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가 한 명 정도는 당선된다면 아마 1대2의 비율로 아마 이렇게 된다면 정부나 그 여당, 국회 여당을 설득하기에는 아마 한결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번 선거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 민주당의 뭐 텃밭이라기보다는 자꾸 제가 이걸 반복하는데 그 뭡니까 항상 바로 그 민주당의 그 제주시 을만 보더라도 바로 직전 그 2년 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김만규 후보가 거의 초박빙 접전이거든요. 예. 거의 4%포인트 정도밖에 차이 안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30%포인트 이상이 이렇게 차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불과 그 역대 그 민주당도 지금까지는 쉬웠던 선거는 없다. 이번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난 것이지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격차가 난 건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004년에 17대 국회의원 선거 뭐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 후폭풍 네. 때문에 때문에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3석을 전부 이렇게 석권한 것이지 그 직전 선거를 보면 1996년에 그 15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 후보 3명이 그대로 당선이 됐습니다. 현경대 의원, 네. 양정규 의원, 변정일 의원. 그리고 2000년에 실시된 16대 총선에서는 1대2 한나라당에서는 현경대 의원, 그다음에 새천년 민주당에서 장정원 의원과 고진부 의원 이렇게 1대1로 됐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어떤 때는 보수 정당이 이렇게 석권을 한 때도 여러 번 있었고, 그다음에 무소속이 당선된 것도 많았고, 민주당이 당선이 사실 좀 적었거든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좀 많아졌고, 2004년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오는데 최근의 선거, 바로 뭐 직전 보궐선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전 선거에서도 접전 상황일 때도 많았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도 잠깐 어느 후보가 그 얘기를 나왔다가 제주도민의 부터 아마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의 호남화란 말 이건 좀 굉장히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주가 세대별 경계가 명확해진 상황이 지금 이 선거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86세대, 이제 586이 됐는데 그 세대들이 지금 현재 제주의 이제 선거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민주당 내지는 진보 계열에 대한 지지가 이제 앞서고 있지만 뭐 조만간에 이 구도는 또 금방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지방선거에서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있지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권 내지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제 샤이 진보가 아니라 샤이 보수층 들을 과연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제 그게 앞으로 제주 정치인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만 제주시 갑선거구에서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과 역시 제주시 갑선거구에서의 국민의힘 전략 공천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당별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승리 비결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뭐 열심히 한 뭐 덕분도 있겠지만 정권 심판론의 덕을 톡톡히 받고 또 운도 잘 따라줬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개 선거구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 1, 2월까지는 전부 긴장된 이런 그 국면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주시 갑 같은 경우에는 후보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렇게 전개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을하고 서귀포시는 뭐 후보자는 이미 결정은 됐지만 네. 상대에 따라서 좀 약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도 좀 경쟁력 있는 후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아마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뭐 이경용 전 도의원과 고기철 전 경찰청장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이렇게 나섰는데 누가 되든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위기가 1, 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팽팽했던 분위기, 특히 그 서귀포시권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좀 상승세를 보이는 이런 국면. 또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문대림 후보가 그 경선에서 이겼지만 그 경선 후유증이 심각하게 앓던 상황. 굉장히 좀 위기감이 좀 있었거든요. 본선 위기감, 본선에서 상대 쪽에서 좀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온다면 문대림 후보도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 위기감이 있었는데 3월 딱 되면서 이런 고민들이 절로 해결해줬다. 이건 자력으로 해결해줬다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가 싹 고민을 그 해결해 준 겁니다. 전략공천 파이어룸인데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전략공천되자 가장 먼저 허용진 전 도당 위원장이 바로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힘 제주 지역의 그 지도부가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그 지도부가 그대로 이렇게 그 붕괴되는 그 상황을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시 선거구까지도 허용진 전 도당 위원장 발 유탄이 또 날아가게 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경용 전 도의원이 원팀 합류에 주저하면서 굉장히 그 국민의힘에는 어려운 선거고 민주당은 절로 덕본 선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의 승리의 비결을 민주당에서 찾아야 되는데 상대방에서 찾는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하면 국힘이 자살골 때문이죠. 예. 그냥 모든 거를 좋은 분위기를 갈 수 있었는데 민주당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문제 그다음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중앙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뭐 그다음에 구설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으면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각종 자살골을 넣는 바람에 뭐 그냥 승리를 헌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나마 아쉬웠던 게 고광철 후보가 처음 내려왔을 때 전략공천으로 내려왔을 때 좀 누군가라고 했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 할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중앙당의 지원 사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군분투를 한 부분이 참 본인도 아쉽겠지만 지켜보는 저도 고광철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아쉬움이 남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승리의 비결은 국힘의 자살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시 갑 선거구 보면 그 이슈를 덮었다, 이슈를 이수로 덮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2월까지만 하더라도 후보 경선 후유증이라는 이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3월 되니까 전략공천 이슈가 모든 걸 다 덮어버리면서 선거를 좀 민주당에서는 쉽게 가져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조용한 선거 분위기. 그래서 김한규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좀 약간 약점이라고 할까요? 뭐 김한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 억울해하더라고요. 중앙 정치에만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지역구 활동을 너무 못한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물론 뭐 김한규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걸 적절하게 국민의힘에서 전혀 공격을 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논평 하나, 성명 하나 제대로 없었어요. 막바지에 TV 토론에서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가 김한규 의원의 그 약점과 관련한 그 공세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역부족이었고요. 뭐 그것도 TV 토론 끝나면 그 다음에 후속 논평도 없으니까 쟁점화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시 을은 쟁점도 이슈도 없는 이런 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쉽게 가져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뭐 위성군 의원이 그 지난 8년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도 크게 지금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2공항 이슈, 부남철 국장님 매 이슈팡 시간마다 제2공항 문제가 이슈가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 이슈 때문에 위성군 의원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3월에 제주시 갑 그 국민의힘에서 터져나온 이 악재로 해서 좀 서귀포시도 굉장히 흐름을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이제 바꿨다. 그때부터 바꾸고 다시 이제 그 재상승하는 이런 기회를 잡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선거 결과로 이제 위성군 의원은 3선, 김한규 의원은 이제 재선이 됩니다. 당내 입지도 한층 강화되겠고 앞으로의 좀 역할도 더 커지지 않을까에 대한 좀 기대도 갖고 있는데 앞으로의 좀 역할론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군 의원은 이제 3선 중진 의원이 됐으니까 아마 국회 내에서는 뭐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 한번 아마 네. 전반기든 후반기든 한번 노려볼 것이다. 그리고 8월 아마 전당대회를 해서 꼭 상임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뭐 당내에서 뭔가 역할을 네. 한번 도전해볼 수도 있는 상황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한규 의원도 이제 재선 의원이 됐기 때문에 김한규 의원은 워낙 이미지가 좋고 또 그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 21대 그 국회에서도 그 원내 대변인도 했었기 네. 때문에 아마 당내 뭔가 역할을 좀 아마 맞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뭐 위성군 당선인 경우에는 뭐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3선, 뭐 제주에서는 3선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3선 과거에, 의원들이 예. 많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3선 의원이 없기 때문에 3선이란 거는 국회와 정부를, 국회 내에서도 그렇지만 정부를 상대를 할 때도 정부에서 상당한 예우를 해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윤 대표님 말씀대로 상임위원장 자리는 뭐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뭐 당내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있겠지만 저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야당이지만 그래도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제주의 여러 가지 현안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한규 당선인인 경우에도 뭐 당내 입지를 21대 후반에 원내대변인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 출연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굳혔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초선인 문대림 당선인이 네. 오히려 더 조금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아, 예.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초선이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 생활을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시작을 해서 도의회 의장,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JDC 이사장까지 했기 때문에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초선이지만 초선 같지 않은 재선 같은 초선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3명의 당선으로 인해 그 지역 현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좀 궁금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2공항이나 행정체제 개편이나 환경 부담금 등 선거 과정에서 나온 후보들의 답변이나 의지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뭐 지역 현안이 속 시원히 뭐 딱 이렇게 좀 탄력을 받으면서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아마 당장에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3명의 그 당선인들이 이렇게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짚어보면 각각의 현안마다 좀 한 템포씩 이렇게 좀 쉬면서 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그 고민거리를 이렇게 던져줬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3명의 그 당선인 중 위성군 의원만 조속한 건설 추진의 필요성을 이렇게 제기를 했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제2공항 찬반 논쟁에 있어서는 침묵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번 선거 때 찬성 입장을 이렇게 그 제기를 했다. 그리고 이젠 그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다만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좀 제주도의 시간을 좀 갖자. 그때 좀 제기됐던 의혹도 한번 검증하고 도민사회 합의점을 한번 이렇게 좀 도출해보자는 이런 그 의견들이 아마 김한규 의원이나 그 문대림 후보가 이렇게 제기했던 게 아마 그런 맥락 같습니다.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갈등 문제부터 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제2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까지는 3명의 국회의원들이 아마 반대를 하지 않고 일단은 그것까지는 그대로 넘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 때 이렇게 대응할 것 같고요. 다만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3명의 의원이 전부 이렇게 찬성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탄력적으로 또 2026년 지방선거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서두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도 3명의 의원 중에 지금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했는데 세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민사회 합의가 약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사회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 현안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그 분담금,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 문제에 있어 갖고도 3명의 그 당선인들이 전부 찬성 입장은 밝혔는데 다만 그 시행 시기를 언제로 가져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대상 범주는 어디까지 국내 관광객 전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인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아마 TV 토론에서도 아마 이런 입장 아마 제기되니까 아마 선거 바로 직전에 오영훈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막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좀 약간 좀 천천히 이렇게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그 새 현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뭐 동의를 다 새 당선인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각각의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입장차가 이제 갈리고 있고, 제가 볼 때 중요한 이제 또 하나 문제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각 지역구의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는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인들이. 그동안은 이제 반대표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표 획득의 차원에서 말을 많이 아꼈겠지만 이제는 또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많이 이제 개진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제2공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성근 의원은 뭐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부분이 있고, 김한규 의원은 프로세스 과정에서 갈등 치유, 뭐 문대림 후보도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유성근 의원이 갈등을 벌이자는 건 갈등을 유성근 의원도 거기 있지만 두 제주시 갑과 을의 당선인들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주도와 이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이 과정을 이끌어갈 것이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뭐 오영훈 도정의 입장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 단지 그 방식에서 약간의 이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그거는 뭐 충분하게 해결해 나갈 거라고 보이고, 환경 보존 분담금은 이제 많은 고민들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 아젠다를 가져오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답변들을 한 건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이 부분은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게, 도정이 이게 죄송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 출마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견이 갈려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오영훈 도정과 3명의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과연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이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큰 문제, 큰 틀에서는 뭐 반대는 없기 때문에 뭐 원만하게 해결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번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는 제주의 현안이나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엊그제 저희 언론사사의 당선인 초청 대담에서도 뭐 개인별로 희망사항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배정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위성곤 의원이 그 원칙론은 잘 제시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3명의 의원이 이렇게 의논해서 결정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상임위를 이렇게 결정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아마 그 두 가지 원칙대로 아마 그 3명의 의원이 앞으로 협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각 의원들 이렇게 제시한 내용 보면 전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성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1차 산업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반드시 한 명 있어야 되고, 또 사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안위에도 한 명 있어야 되고, 또 제2공항 문제도 앞으로 하기 때문에 국토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또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위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다음에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그 상임위는 정무위가 맞는데 제주도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그 지역을 위한 이익이 되는 상임위를 하겠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벤처타운 이야기 선거 기간에 많이 했는데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산업통상자원 그 중소벤처위원회 네. 이제 여기를 좀 제시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문대림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생각은 그 농림해양수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좀 하면서도 저기 다른 두 분 의원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지금 세 분의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보면 아마 그게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제주에 이익이 되는 그 상임위들은요. 제가 볼 때는 그 세 분이 얘기한 게 맞는 얘기고 네. 또 뭐 그렇게 비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제주가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산업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현안 문제를 고민했을 때 그 부분인데 위성군 의원이 잠깐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세 분 중에 한 분은 보건복지위를 얘기를 했으면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 쪽, 총선에 예. 상급병원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게 상임위가 보건복지위거든요. 그러면 문대림 후보는 크게 그러리는 않았지만 김한규 후보랑 위성군 후보는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면 그래도 뭐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 얘기를 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예시라도? 네. 네. 그런 얘기를 안 꺼낸 부분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1차 농해수위야 제주가 이제 전통적으로 갖고 가는 제주가 전통적으로 갖고 가는 상임위가 3개입니다. 농해수, 건교, 그다음에 저 행안위. 행안위. 예. 근데 건교 뭐 위성군 의원만 건교 얘기를 했지 건교를 다 피해요. 제2공항 때문에. 조금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지금은 국토위. 네, 지금 국토위죠. 그냥 그거를 그래도 가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를 빼버린다는 그냥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농해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임위는 뭐 의원들 개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당의 입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배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상임위를 선택할 때 조금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과학 우주 분야를 네,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과기정통도- 과기정통부도 하나의 후보 네. 대상군으로 올려서 좀 고민했으면 하는 네. 바람도 있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당이 재정비를 해야 할 테고 특히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위성군 위원회 임기가 이제 7월까지입니다. 차기 도당 위원장은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고 그 과정에는 공천권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성군 의원의 연임이냐 김한규 의원의 선출이냐 이 두 가지 선택 안으로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020년에는 송재호 의원이 지냈고요. 2022년에는 위성군 의원이 했는데 연임이냐 선출이냐 하면 연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어요. 사실 위성군 의원이 연임하고 싶다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거는 다른 두 분이 합의를 해줘야 되고 추대를 해줘야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위성군 의원이 이번에 22대 국회 전반기에 어떤 역할을 맡느냐. 국회 내에서의 역할. 네. 그다음에 전당대회 때 당 조직에서 뭐 김한규 의원이나 위성군 의원이 또 어떤 뭐 포지션을 맡게 될까. 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좀 조정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이 세 분의 합의뿐만 아니라 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식으로 뭐 등록 신청하고 그다음에 상무위원회와 정기 대의원대회 거쳐갖고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희망사항도 있겠지만 세 분의 치열한 논의가 아마 지금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강창일 의원하고 김남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놓고 경선을 놓고, 한 적이 좀 치열한 적이 있었지만 관례적으로는 의원들이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맞는 거고 그냥 이번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송재호 의원, 위성군 의원 그렇게 되면 김한규 의원 차례거든요. 네. 차례로 갔을 때 왜냐하면 이게 의원이 아니라 지역구를 이제 봤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이번 도당위원장이 2년 후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는다는 예. 이것 때문에 치열한 이제 수싸움과 치열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제 8월에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도 해야 되지만 네. 그 전후로 해서 제주도도 도당도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상무위원회를 도당위원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이제 각 진영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여기는 잔치집이니까
즐겁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 보겠습니다. 서귀포 고기철 후보만 나름 선전했을 뿐 나머지는 좀 참패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좀 패인 짚어주시고 앞으로 당 재정비가 큰 과제가 될 텐데 이곳 역시 도당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앞으로 2년 후에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뭐 국민의힘의 패인은 앞서 그 얘기했던 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요인과 거의 뭐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권 심판에 대한 도민 열망, 네. 그 도민들의 선택이 사실 그 승부를 좀 갈랐다고 이렇게 좀 보고요. 또 여기에서 역대급 최악의 조건 속에서 그 이렇게 선거전을 치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정말 그 울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마 각각의 후보들이 네. 중앙당 차원의 지원은 전혀 없고. 없지, 모든 건 다 자력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여기에서 또 도당 지도부 체제는 붕괴가 됐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선거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귀포시 선거는 8%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정말 저 정도도 굉장히 선전 내지 저 정도면 굉장히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거든요. 또 갑 지역도 고광철 후보 비록 뭐 한 20여일밖에 선거운동을 한 게 정식으로 한 게 한 20여일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막판에 굉장히 좀 치고 올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뭐 한 30% 후반대 이렇게 네. 투표를 올렸지만 나름대로 좀 선전은 했다. 그래서 다름을 기약할 정도는 됐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아무튼 그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운도 잘 따른 반면에 국민의힘은 하는 것마다 다 꼬였다, 상황이. 네. 다 꼬이고 뭔가 악재들이 굉장히 겹치면서 좀 불운했다. 그러면서 선거 또다시 그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참패로 끝났지만 뭔가 한번 평가는 한번 자체적으로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패인을 분석하라 그러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뭐 총체적 난국이어서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진짜 냉정히 뭐 좀 제주도 도당과 후보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 중앙당 탓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당의 무관심 내지는 소외가 완전하게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그 자체도 또 제주도로 들어왔을 때는 제주도당을 책임졌던 도당 지도부에 대한 무책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아무리 중앙당의 전략 공천이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도 그걸 버리고 나가버리는 당 지도부로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 책임감이 없었다. 그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회복 불가능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이게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지방선거가 바로 2년 앞으로 2년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도당위원장 후보를 거명해라. 그러면 거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와해가 돼버린 이 과연 국민의힘의 제주도당이 어떤 노력을 어떤 자구책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이제 완전한 빌드업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가는데 진짜 미안한 얘기는 해줄 조언이 없다는 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뭐 고광철 후보나 고기철 후보나 이런 뭐 도당 위원장 내지는 도에서 조금 핵심적인 역할을 할 만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가 끝난 지가 이제 열흘이 돼가는데 그 과정에서 뭐 어떠한 이제 회의 내지는 뭐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한국 도의회 부의장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대행 체제를 맡고 있는데 그럼 패배했으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고광철 후보, 고기철 후보, 김승욱 후보 이제 후보들이 또 본인들이 의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의논을 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제주도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혼이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준비를 못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세 후보들이 과연 의지를 갖고 있겠느냐. 왜냐 그러면 중앙당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있는데 내가 이거 맡아서 어떻게 끌어나갈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된다고 한다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 명 중에 고기철 후보가 제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광철 후보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도당의원 도당을 이렇게 좀 끌어가기에는 아직은 당내 지지도라든지 아직은 약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는 좀 선거가 정말 여지없이 이렇게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아마 당내에서도 아마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쟁점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 선거를 이렇게 좀 한 데 대한 아마 책임론이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 중앙당 차원에서 중앙당이 조직 전열을 한다면 그때 아마 제주도에도 당협위원장들을 아마 새롭게 재신임하든지 고기철 후보 같은 경우는 재신임하든지 김승국 후보도 재신임하든지 아니면 교체하든지 아마 뭔가 카드가 있지 않겠나. 그 과정에서 도당위원장에게도 아마 제3의 인물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각 당협위원장 중에 한 명을 하든지 아마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정리해 주시고 당선인들에 대한 바람까지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제주 지역 선거 이미 그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그 여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세가 고착화되는 이런 그 분위기여서 좀 도민들의 관심도가 약간 좀 덜하고 또 투표율도 좀 낮았던 점도 좀 있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아마 도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민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불어민주당 좀 당선인들 도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비록 그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하루속히 그 당 조직을 이렇게 재건하고 집권 여당의 면모에 맞는 좀 지역 정치를 좀 다시 한번 좀 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여야가 지금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도민 유권자들이 선택을 받았고 그거를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당선인들이 자기가 당선됐다고 승리에 도취될 게 아니라 다른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더 세심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당선인들이 이제 제주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제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제22대 제주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3명의 당선인을 향해 지역 발전을 위해 진정 노력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